자,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 5강 들어가 있습니다. 5강. 이 앞 시간까지 등기부상의 권리 이렇게 해서 강의를 했고, 이 시간에는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또 다른 권리, 임대차라는 부분을 가지고 간단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권리 분석을 하는데 임대차 권리 분석 이 시간에 다 못합니다. 그래서 그 물건, 경매 물건이죠. 그 물건이 예를 들어서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죠. 주택, 상가. 자, 주택, 상가 이외에 토지나 다른 물건들은 어때요? 특별법이 없죠. 그러면 일반 민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또 다른 권리 임대차다라는 거는 이게 임차권이죠. 주택, 상가. 임대차는 이거는 특별법입니다. 우리는 상위법 개념을 좀 이해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민법은 어때요? 일반법입니다. 임대차라는 거, 한마디로 임대차는 등기부에 나타나고 임대차에 나타납니다. 임대차에 나타나는 임차권은 실질적인 채권이요. 전 시간에 말했던 채권입니다.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는 얘들은 다 채권이에요. 채권은 물건이 채권에 우선하죠. 물건이 채권에 우선하는데 그 부동산의 주택 상가라고 가정해보죠. 임차인 A라는 사람이 주택으로 가정하죠. 먼저 주택.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어요. 전입. 그리고 그 물건에 확정일자까지 받았어.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전입하고 확정일자 받았다. 물론 대항력을 전입했으니까 대항력을 갖췄다. 확정일자 받았으니까 물권화 시켜놨죠. 대항력과 플러스 물권화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확정일자 제도는 특별법이라는 거지. 특별법. 확정일자 제도가 없었을 때는 어때요? 전입만 했으면 됩니다. 전입. 근데 전입을 더 빨리 했죠. 그런데 그 물건에 채무자 겸 소유권자가 그 물건을 담보로 아까 을구에다가 근저당을 설정을 하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반법에서는 뭐였어요? 일반법인 민법에서는 물건이 채권에 우선한다라고 했습니다. 물건이 채권에. 그러면 임차권은 대표적인 채권입니다. 근저당은 물건이겠죠. 자, 이게 만약에 경매로 나간다라고 해보죠. 경매로. 그러면 물건과 채권 개념에서 얘는 후순위야. 후순위로 밀린다는 거지. 얘는 후순위였지만 선순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권이 있죠. 우선권. 그래서 물건이라는 건 자기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자기 시간에서 후순위의 권리보다 변제를 받아가야 될 우선권. 선순위가 아닌 후순위보다는. 그런데 얘는 채권이죠. 민법에서 또 뭐라 했어요? 물건이 채권에 우선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차권이 경매로 나가면 선순위여도 보장을 못 받는 거야. 보장을 받지 못한다. 결국은 가장 보장을 못 받는다는 게 전입해서 못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임차는 어때요? 임차 보증금 있겠죠. 가장 중요한 돈이죠. 돈. 이 임차 보증금이 날아간다는 소리입니다. 후순위로 밀리면 소멸되는 건. 그래서 이 임차인이 채권인데 이 임차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우리는 일반법보다는 특별법이 우선하다라고 해서 특별법으로 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물건이 사용 용도가 주택이면 주거용, 주택임대차. 상가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지금 시행이 돼서 여러분한테 보호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전 시간에 등기부상의 권리 분석을 배웠는데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새로운 권리가 바로 임대차입니다. 그러면 임대차는 과연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요? 여기서 주택과 상가는 완전 다릅니다. 주택, 상가. 이게 이제 임대차 보호법이 있어요. 이건 특별법으로 제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특별법은 일반법, 민법보다 더 우선하죠. 우선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었는데 그게 기본 사항이 있어요. 기본. 너는 특별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될 기본 사항. 기본 사항이 있는데 주택 같은 경우 첫 번째 대항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항력이 주택은 뭐였어요? 전입 신고를 하고 플러스 확정일자를 받아라. 이겁니다. 자, 실질적인 이제 여기서 하나씩 풀어나가기 위해서 확정일자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입을 합니다. 그러면 전입하고 2길 0시부터 효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게 기본 사항입니다. 대항력은 반드시 그 부동산 물건에 전입이 되어 있어야 된다. 전입. 그래야 주택임대차라는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이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런데 효력은 언제부터? 전입일 기준 2길 0시부터 효력이 받죠. 2길 0시라는 거 뭐죠? 오늘 전입을 했다라고 하면 오늘 밤 12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즘 그런 얘기도 많이 있죠. 자, 날짜가 똑같은 거야. 근저당과 임차인 전입일이. 예를 들어서 23년 1월 10일이었어. 여기도 23년 1월 10일. 동일하죠, 동일. 근저당과 임차권이 전입일이 효력이 동일하다. 과거에는 그러면 어때요? 근저당이 전입일. 여기는 어때요? 근저당은 효력 발생일은. 등기부에 나타나는 권리는 효력은 당일 09시 공무원이 출근하는 그 시간으로 효력이었대요. 소급돼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데 얘는 오늘 전입했으면 09시로 소급된 게 아니라 늦춰지죠. 오늘 밤 12시로. 그래서 근저당이 같은 시간대여도 더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이 후순위로 밀리면서 권리의 보호를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뭐예요? 신고제 하면서 이제 이 근저당 설정을 할 때 임차인이 여기서 중개를 하는 공인중개사 사장님들을 통해서 뭐예요? 등기부 사항을 근저당 설정 금액을 대출 금액을 어때요? 오늘까지 대출을 받지 않는 그런 부분까지도 다 안전하게 체크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게 바로 우리 중개시장입니다. 그 중개시장이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공인중개사들이 할 일이 더 많아지고 책임과 의무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이 공부를 하실 분들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옛날같이 그냥 중개 계약서만 쓰고 돈을 버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실무 과정을 따로 또 배워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어때요? 중개 시장이 상당히 치열하죠. 자리 잡기가 그만큼 힘들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기본 그러면은 경매시장에서 임대차 권리 분석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또 다른 권리 임차권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부분입니다. 특별법으로 제정해서 이 주의를 지켜주기 위한 법을 만든 거예요. 주의. 그래서 대항력을 먼저 갖춰야 되고 두 번째 우선 변제권. 왜 우선 변제권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냐?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췄는데 선순위도 있고 후순위 임차인도 있더라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또 다르죠. 아니 얘를 먼저 줄 수는 없잖아요.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때? 우선 변제권 제도를 만든 거야. 물건처럼 만들어 봐라. 자기 순위를 빨리 전입이 되어 있으면 자기 순위를 지킬 수 있고 더 늦게 전입을 했으면 후순위로서 자기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권리. 이게 우선 변제권이에요. 자, 자기 주의를 지키는 거야. 한마디로 자기 주의를 지키려면 임차권은 채권이죠. 채권을 물건처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선 변제권입니다. 근데 채권을 물건처럼 만들려고 하는데요. 무조건 만들 수는 없잖아요. 어떠한 특별한 서류상의 어떤 목적
아, 물건처럼 만들어 놨구나. 언제 물건화 시켜놨구나. 이 부분을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공시의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확정일자 제도입니다. 확정일자.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꽝 받습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주민센터. 첫 번째. 두 번째, 등기소에서도 해줍니다. 세 번째, 공증사무소도 해줍니다. 이 세 군데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우선 변제권이야. 한마디로 우선 변제권은 어때요? 후순위는 금액이 적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우선 변제권이라는 근저당, 채권을 물권화시키는 방법론은 선순위를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해서 만든 게 우선 변제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주택임대차에서는 알아야 될 게 꼭 세 가지가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권, 최우선.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최우선은 뭐냐? 아까 제가 그랬죠?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 제도를 통해서 채권을 물권화시키는 개념이다. 그래서 자기 주의를 지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우선 변제권 보니까 어때요? 후순위 임차인이야. 후순위로 들어온 임차인들은 선순위는 우선 변제권으로 확정일자 제도로 자기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줬는데 후순위는 어떻게 지켜줘? 결국은 이 물건이 경매로 나가니까 후순위에 그 부동산 물건에서 거주하는 임차인들이 아무것도 변제를 받지 못하더라고요. 우선 변제권의 지위를 줘서 뭐 할 겁니까? 이 근저당이 어때요? 결국은 경매라는 제도는 1억짜리가 어때요? 쭉 유찰되겠죠. 1차, 2차, 3차. 유찰이 됩니다. 유찰. 자, 1억짜리가 5천까지 떨어졌어. 5천. 50%가 떨어졌네. 근데 얘 임차인이 없어. 이 두 개밖에 없다고 가정해보죠. 이렇게 근저당과 임차인, 후순 임차인. 얘가 이 채무자금 소유주는 이 물건을 담보로 어때요? LTV 80%다. 지금은 70%죠. 70%의 LTV 7천을 대출 받아준 거예요. 근데 5천까지 떨어졌는데 어때요? 7천만에 낙찰받았어. 후순위는 아무것도 못 받아가잖아요. 그러면 주거생활이 안정이 안 되겠죠. 이 사람이 어때요? 또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자, 안 되겠다. 후순위 임차인을 보호해줄 수 있는 법률을 한번 만들어봐라 라고 하는 거야. 자, 우선 변제권이죠. 우선 변제권. 근저당은 우선 변제권. 그러면 얘보다 더 빨리 얘를 보호해줄 수 있는 법은 뭐가 있을까? 그래서 법률가들이 제정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옛날에 상을 받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근저당은 어때? 우선 변제권, 우수상. 후순위지만 공부를 더 잘한 거야. 그래서 어때? 최우수상. 최우수상 제도를 해서 최우선 변제권을 만든 거야. 그래서 얘는 어때요? 이 근저당, 담보권, 이 물건을 담보로 설정했을 당시 최우선 받아가는 금액이 있겠죠. 은행에서 얘를 채무자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얼마를 빌려줬어요. 근데 최우선으로 자기보다 더 빨리 얼마를 가져간다라는 게 있겠죠. 이 제도가 담보권 설정일 기준으로 최우선으로 가는 거야. 기준. 한마디로 이 은행에서는 대출해 줬을 때 최우선 나보다 더 빨리 배당을 받아가는 게 어떤 금액이 얼마다라는 걸 알았어. 근데 임차인은 전입일 기준이죠. 전입. 얘는 23년 1월 10일에 근저당을 설정했어. 근데 경매 물건은 이렇게 안 나오죠. 자, 예를 들어서 경매 근저당이 12년 12월 10일이야. 근저당이. 근데 이 임차인은 22년 12월 10일 날 전입을 했어. 전입을. 이 임차인은 중개사 사장님이 말하는 거예요. 최우선 변제는 얼마 받아간다. 지금 현재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최우선 변제 금액은 얼마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전입일 기준으로. 그런데 이 물건이 말씀은 잘했죠. 우리 중개사 사장님이. 그런데 이 물건이 매매 시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경매로 나갔어. 경매로 나갔을 때는 이 전입인 임차인은 어때요? 자기가 거주는 22년 12월 10일부터 거주했는데 경매로 나가면 그 물건의 권리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이 그 물건을 담보로 설정을 한 기준, 담보로 설정한 기준으로 최우선 배당을 받게 됩니다. 왜 나는 22년에 들어서 지금 최우선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러면 어때요? 기존에 있는 권리에 침해가 되겠죠. 이 12년 12월 10일 당시에 12년도면은 서울 기준으로 했다. 아마 최우선 변제 금액이 제 기억으로는 한 2천만 원대인가요?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어때요? 6천만 원입니다. 6천을 더 빨리 배당을 받아가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실질적으로 2천 줄 줄 알았는데 4천이 마이너스가 나잖아. 은행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경매 시장에서는 그 부동산 담보권 설정일 기준으로 최우선 배당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방금 얘기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매로 진행됐을 때 최우선 변제 금액을 담보권 설정일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경매로 나갔을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 또 그걸 모릅니다. 임차인은 전입은 22년 12월 10일 날 전입했으니까 지금 현재 당시에 주택임대차 소액 기준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최우선 배당을 받지 않느냐,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후순위지만은 여러분이 보증금이 크다라고 하면은 경매로 나갔다, 그 물건이 경매로 나갔다라고 하면 최우선 변제를 못 받는 그런 경우도 허다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정도가 이제 주택임대차 기본적인 권리 분석입니다. 자, 이 시간에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해줄 수밖에 없으니까 공부는, 더 심도 있는 공부는 여러분이 어때요? 더 오프라인에서 오셔서 강의를 듣는 걸로 하시고, 오늘은 총체적인 기본을 알고 경매에 입문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상가까지 함께 갑니다. 상가는 5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대항력이겠죠. 자, 대항력도 주택하고 동일을 합니다. 그런데 대항력 자체는 사업자, 상가잖아요. 사업자 등록입니다. 플러스 점입니다. 자, 대항력을 먼저 갖춰야 됩니다. 기본적인. 이 대항력이 없으면 일단은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안 됩니다. 대항력. 전입이 돼야 되고, 여기도 사업자 등록이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두 번째, 물론 등록일 기준 여기도 마찬가지로 효력은 이길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또 우선 변제권을 알아야 되겠죠. 우선 변제권이라는 건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 제도입니다. 세 번째, 최우선 변제권. 여기는 똑같이 담보권 설정일 기준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상가는 더 있어야 되겠죠. 이게 담보권 설정일 기준 소액 보증금인데, 이 소액 보증금이 환산 보증금이라는 거죠. 이하해야 됩니다. 이하. 그래야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여기서 네 번째는 환산 보증금이 있어야 되겠죠. 환산 보증금. 자, 뭐 처음 듣는 소리겠지만 환산 보증금이라는 건 뭐냐? 보증금입니다. 보증금, 임대차. 보증금에 더하기 합니다. 월세 곱하기 100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5천이야. 5천에 월 100만 원이야. 임대차입니다. 임대차. 임대차 5천에 100만 원 있을 때 환산 보증금 얼마냐? 5천만 원에 월세 100 곱하기 100. 그러면 어때요? 1억이죠. 1억에다가 5천만 원을 더하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1억 5천이 환산 보증금이 됩니다. 자, 왜 환산 보증금이 무엇이냐야, 상가에서는. 상가라는 건인지, 물론 이런 게 있어요. 상가는 사업주잖아요. 돈이 있어서 사업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가의 임차인을 사장님이라고 합니다. 사장님. 우리가 일반인들은 어때요? 직장 생활을 하면 사장한테 월급을 받잖아요.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사장님은 돈이 있는 분을 사장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가 임차인의 그 상가 임차인의 건물주가 될 수도, 아니면 임대차를 통해서 사장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은 궁극적인 목적, 특별법에서는 뭐 한다? 보호를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계치를 정해놓은 게 바로 환산보증금이다. 이 한계치, 환산보증금 좋습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을 거, 환산보증금 이내, 범위죠. 이내. 범위 내에 있는 경우가 있죠. 여기만 보호를 해주겠다. 여기는 초과,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임차인은 어때요?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환산보증금, 이 정도, 이 지역별로 틀리겠죠. 이 정도 금액을 초과하는 환산보증금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이 있다. 그래서 사업주가 있다. 이 사람은 경매시장에서도 어때요? 보호를 해줄 필요가 없다. 이유는 돈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하게 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택과 상가에 특별법을 적용하는 목적 자체가 틀리다는 소리예요. 목적 자체가. 자, 이 네 가지만 알면 되냐? 아니죠. 우리가 14년, 18년 하면서 어때요? 이제 상가임대차에서 새롭게 제정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권리금 제도입니다. 권리금. 자, 권리금은 두 가지가 나타나 있죠. 영업 권리금과 시설 권리금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 권리금 부분은 이 환산보증금과 별도입니다. 별도.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면은 특별법 적용 못 받는데 권리금만 예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권리금은 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업이 안 되고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어때요? 계속 상가들이 공실화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비싸지니까 그 임차인들을 보호할 목적, 저분이 굉장히 열심히 해왔다라는 거지. 그래서 시설 투입하고 영업을 해서 홍보를 해서 열심히 했는데 어떤 상황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임대인, 그 부동산 물건의 임대인, 소유권자와 별도로 움직일 수 있는 권리금을 준 거죠. 그런데 여기에도 사실 하자가 많이 있습니다. 뭐 법은 법대로 만들어 놨지만 실제로 현실에 반영되는 부분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괴리가 있다는 거죠. 현실과 이론에는. 그 부분은 또 여러분한테 물음표를 하나 줍니다. 물음표. 이 물음표가 뭐냐?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공부할 수 있는 기본 베이스,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먼저 주는 거지, 기본 지식을 전부 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기에서도 오프라인에서 오십니다. 뭐 학원 홍보합니다. 학원을 오셔서 강의를 들으시면 더 깊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상가 임대차, 한마디로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또 다른 권리 분석은 어떤 형태로 해야 되고 왜 상가 임대차, 주택이면 주택, 상가를 배워야 되느냐. 이 부분이 대항력을 먼저 갖췄잖아요. 선순위로 나왔으면 이 부분이 인수되는 권리가 된다는 거예요. 낙찰로 인해서 임차권을 인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추가로 어때요? 추가 금액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낙찰가, 한마디로 얘기하죠. 낙찰가 몇 프로에? 1억짜리를 5천만 원에 받았어요. 5천만 원을 받았는데 추가로 1억이, 보증금이 1억인 거야. 선순위, 임차 보증금이. 그러면 1억을 인수조건부로 낙찰받은 거죠. 5천에 낙찰받고 선순위 임차 보증금을 인수된다라고 하면은 1억 5천에 낙찰받게 되는 거죠. 그 물건의 감정가격, 한마디로 시세에 비슷한 감정가격이 1억이었는데 1억 5천에 낙찰받으면 여러분 어때요?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요? 할 수밖에 없겠죠. 소유권 이전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네, 입찰할 때 입찰 보증금 10%는 법원에서 몰치가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조금 권리 분석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말한 부분으로 중심을 잡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등기부 상관리, 임대차 상관리, 이런 부분으로 오늘 이 시간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또 다른 권리를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